캐리어 끌고 찾아온 시어머니 내쫓고 소금까지 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부정타니까 다신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부는 바람보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겨울보다 더 시린 추위를 느끼곤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과 유독 더 살뜰히 챙기게 되는 손가락은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분은 평생을 오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양보하며 살아온 남편의 곁을 지켜온 분입니다. 피눈물로 지어 올린 소중한 우리 집 앞에 10년 전 우리를 외면했던 누군가가 다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한 가족의 뒤엉킨 10년의 기록과 그 끝에 찾아온 서늘한 사이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썰 기록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속에 10년 넘게 묵혀두었던, 아니 어쩌면 제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왔을 그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제 남편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무뚝뚝해도 속 깊고 자기가 손해보면 받지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제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처연해서 저는 오늘 시어머니께 뿌린 소금 한 바가지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 가난한 집 아닙니다. 아버님은 공직에서 퇴임하셨고 어머님 명의로 상가 건물도 하나 있을 정도로 남부러울 것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 넉넉함은 오직 한 사람, 시누이 세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짚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세미는 집안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남편이 낡은 운동화가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올 지경이었을 때도 어머님은 그러셨답니다. 너는 사내 놈이 발 좀 나오면 어떠니? 발등이 단단해져야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고는 그날 오후 세미를 백화점에 데려가 레이스 달린 원피스와 수입 구두를 사주셨죠. 세미는 거실 거울 앞에서 새 옷을 뽐내며 오빠인 제 남편을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오빠, 거지는 저기 현관 나가서 구걸해. 내 눈 더러워지니까. 그 얄미운 입술을 확 꼬집어주고 싶었다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방으로 들어가 해진 운동화에 테이프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세미는 공부엔 취미도 없으면서 사치병만 심했습니다. 대학도 간신히 이름도 모를 곳에 들어갔지만 어머님은 세미기 죽으면 안 된다며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꽂아주셨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요? 아버님이 주시는 학비조차 눈치 보여서 군대 다녀오자마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과 택배 상하차. 남편의 손마디가 그때부터 딱딱하게 굳고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은 그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는 대신 역시 우리 아들은 알아서 잘해. 사내 자식은 그렇게 크는 거야라며 남편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 남편은 내심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평생 부모님께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으니 일생일대의 대사인 결혼식 때만큼은 부모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세미의 사고 한 번에 무참히 깨졌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던 찰나 세미가 덜컥 임신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상대는 번듯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시댁 입장에서도 사돈집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사색이 되어 저희를 불러앉히셨습니다. 얘들아, 세미가 지금 급하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시켜야 하는데 집안에 결혼식이 2번이나 겹치면 복 달아난다더라. 너희 결혼 1년만 미루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이미 식장 예약이며 모든 준비가 시작된 마당에 오빠라는 이유로 또 양보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세미 때문에 저희를 미루라고 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야, 세미 저 철없는 년. 저러고 시집가서 사돈댁에 구박받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직업도 없는 애가 애까지 가졌는데 우리가 집이라도 번듯하게 해줘야 기 안 죽고 살 거 아니야. 너는 오빠가 돼서 동생 앞날이 망가지는 게 좋냐? 결국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미는 그 옆에서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빠, 나 강남에 신축 아파트 계약했어. 어머니가 영끌에서 다 해주셨거든. 오빠는 나중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안 그래? 라며 얄밉게 웃더군요. 시어머니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세미가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건물담보대출의 지인들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시누이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세미는 서울의 넓은 아파트에서 가정부까지 써가며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즐겼고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더 아끼고 모아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집값이며 예식 비용이며 이미 세미에게 쏟아부은 걸 알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작년에 쌤이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 쓰느라 우리 이제 남은 게 없다. 너희 지원해줄 여력이 전혀 안 돼.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너무나 무심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세미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니까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해준 거지만 너는 알아서 잘하잖니. 너희는 성실하니까 월세부터 시작해도 금방 일어설 거야.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너희 둘이 힘 합쳐서 해봐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아온 아들에게 돌아온 것이 여력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라는 사실에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저녁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요새 경기도 빌라도 살기 좋다더라. 너무 무리해서 서울 오려고 하지 말라며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신혼여행 해외로 갈 때 저희는 제주도도 아까워 당일치기로 다녀왔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이며 부업이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은 겨울에도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오직 내 마누라, 내 자식은 절대 우리 집 같은 차별 안 겪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나고 무릎 연골이 닳아 밤마다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 차가운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요. 그렇게 10년. 저희는 경기도 변두리지만 당당히 저희 명의로 된 깨끗한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오직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화로운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에서 저희를 비웃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다 낡은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길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야! 내 남편 어디 갔어? 동생이 집 날려먹고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라는 놈이 전화도 안 받아? 시누이가 그 영끌한 아파트를 주식으로 날려먹었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 이제 와서 저희 집 방 한 칸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그 태도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10년 전 그들이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등을 돌려야 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지르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아들아! 내 마누라가 나를 문전박대한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 늙은 애미를 길바닥으로 내모느냐? 남편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승전보라도 울린 듯 기세등등하게 저를 노려보셨죠.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님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20살 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사내 놈은 맨주먹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저 그 말 지키느라 손가락 다 터지도록 일해서 이 집 샀어요. 근데 세미는요? 세미는 예민해서 고생하면 안 된다며 집 사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세미한테 가셔야죠. 왜 이제 와서 제 인생을 흔드세요?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서 잘하는 아들로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 도움 없이도 정말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족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저 지금 와이프 편드는 거 아니고 제 인생 지키는 거예요. 전화가 끊기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듯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우리 아들 다 망쳐놨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던져진 그분의 낡은 캐리어를 직접 들고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여리고 예민한 따님 곁으로 가시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머님 소원대로 아주 강하고 독립적인 아들이 돼서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은 필요 없답니다. 어머님이 복도로 쫓겨나 비명을 지르는 사이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10년 동안 저희를 올감했던 악연의 사슬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문 열어. 이 나쁜 년아.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싱크대 밑에 보관해 두었던 대용량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발 위로 그 뻔뻔한 욕심 위로 하얀 소금을 쫙 뿌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부정 타니까 다신 오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우입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멍하니 소금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그 허망한 눈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손을 말없이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제 손등에 닿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은 고맙다 끝내줘서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남보다 못한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눈물보다 본인들의 욕심이 우선인 사람들. 그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만의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잡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10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 비웃던 자는 길바닥으로, 월세방에서 피눈물 흘리던 자는 비로소 안식을 찾았으니까요. 사연을 듣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도 참 아릿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건 시어머니의 발등이었지만 사실 그 소금은 지난 10년 동안 주인공 부부가 삼켜왔던 짠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당연시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지금의 내 가족이죠. 10년 전 남편이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닦아준 건 부모님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곁을 지켜준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알아서 잘하니까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평화는 그 누구도 침범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썰 기록소이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